지리산의 웅장한 능선이 병풍처럼 둘러싼 경남 산청의 작은 마을, 그곳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나무와 함께 살아온 목수 박영감. 그의 손에서 태어난 나무들은 온기를 품고 살아 숨쉬는 듯 했지만 이제 그 손은 굳게 닫힌 지 오래였습니다. 3년 전 그림자처럼 곁을 지키던 아내가 흙으로 돌아간 그날 이후 박영감의 세상도 함께 묻혀버린 듯 했습니다. 작업실에는 주인을 잃은 연장들이 차가운 침묵 속에 녹슬어갔고 미처 완성되지 못한 목각 인형 위에는 세월의 덮개만큼이나 두터운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었던 그의 집 마당에는 이제 적막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적막을 깨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자동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서울에서 온 하나뿐인 아들, 선우였습니다. 번듯한 양복 차림의 아들은 아버지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선우의 목소리가 텅 빈 마당을 맴돌았지만 돛돌 위에 앉아 멀리 산만 바라보던 박영감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혹은 듣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선우는 익숙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고집 부리시고 저희랑 같이 서울로 가세요. 이렇게 혼자 계시면 몸만 더 상해요. 그 말이 박영감의 굳게 닫힌 마음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같이 가자는 아들의 말이 이 집을 버리라는 소리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 단순한 흙과 나무의 집합체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웃음소리가 대들보에 스며 있고 함께 심은 감나무에는 부부의 세월이 나이테처럼 새겨져 있는 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시끄럽다. 메마른 장작이 갈라지듯 박영감의 입에서 거친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집이 내 무덤 자리다. 죽어도 여기서 죽을 테니 너는 내 갈 길이나 가거라. 선우의 얼굴에 짙은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이 왜 항상 이렇게 날카로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부자 사이의 대화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버렸습니다. 결국 선우는 어머니의 묘에 들렀다가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듯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서울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차가 남긴 흙먼지가 가라앉자 마을은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박영감은 다시 돛돌에 앉아 표정 없는 얼굴로 지리산의 능선만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거대한 태풍이 남쪽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밤새 지리산은 울부짖었고 마을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바람에 쓰러진 나무들을 살필 겸 지팡이 대신 익숙한 등산 스틱을 짚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계곡은 밤새 내린 비로 흙탕물이 되어 거세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길목마다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처참하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던 박영감의 무심한 시선이 계곡 옆 쓰러진 소나무 아래에 멈췄습니다. 그곳에서 무언가 아주 작고 희미하게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호기심보다는 무심함에 가까운 걸음으로 다가간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흙탕물에 흠뻑 젖은 채 서로의 작은 몸을 필사적으로 부비며 떨고 있는 백구 새끼 두 마리. 녀석들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금방이라도 거친 계곡물에 휩쓸려 갈 듯 위태롭게 붙어 있었습니다. 어미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쯧쯧 귀찮게 시리. 박영감은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늙고 외로운 자신에게 더 이상의 짐은 사치라고, 아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매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차가운 흙과 축축한 이끼를 밟으며 몇 걸음 옮겼을 때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발이 땅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귓가에, 아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너무나도 선명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여보, 저 어린 것들 좀 봐요. 저렇게 예쁜 생명을 보고 어떻게 그냥 지나가요. 당신은 정이 너무 없어. 아내였습니다. 살아생전 길가의 작은 들꽃 하나도 함부로 밟지 못했던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만약 아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면 틀림없이 치마자락에 저 녀석들을 품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박영감은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고 여린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에이, 참. 욕인지 한탄인지 모를 소리를 내뱉으며 그는 결국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새끼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가냘프게 떨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긴 한숨을 내쉬더니 입고 있던 낡은 작업 조끼를 벗어 녀석들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조끼 너머로 전해져 오는 작고 따뜻한 떨림. 그것은 분명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영감은 아궁이에 불을 지펴 물을 데웠습니다. 그리고 녀석들의 몸에 묻은 흙탕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투박하고 거친 손길이 닿을 때마다 새끼들은 움찔거리면서도 이상하게 얌전히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로 목욕을 마치고 마른 수건으로 몸을 말려주자 녀석들은 비로소 하얀 손뭉치 같은 본래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영감은 부엌 선반 구석에서 낡은 냄비를 꺼내 우유를 조금 데웠습니다. 녀석들은 허겁지겁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도 되는 양 혀를 날름거리며 우유를 핥아 먹었습니다. 배가 부르자 이내 안심한 듯 박영감의 발치에 서로의 몸을 기대고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새근새근 작은 숨소리가 멎어 있던 집안의 공기를 미세하게 흔들었습니다. 박영감은 그 모습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이 집에서 다른 생명의 숨소리를 듣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싫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 험한 세상 힘차게 살아가라고. 너는 대운, 그리고 너는 소망이다. 그렇게 이름이 생겼습니다. 박영감에 멈춰있던 시간에 아주 작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톱니바퀴 하나가 삐걱 소리를 내며 다시 돌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영감은 3년 만에 처음으로 꿈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겠다는 듯 웅크리고 잠든 대운이와 소망이가 있었습니다. 새벽의 푸른빛이 창호지를 은은하게 물들릴 무렵 박영감은 낯선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낑낑거리는 소리, 무언가 바닥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 지난 3년간 그의 아침을 깨운 것은 오직 지독한 고독과 뼈마디를 쑤시는 통증뿐이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마루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대운이와 소망이가 꼬리를 프로펠러처럼 돌리며 그를 반기고 있었습니다.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서로에게 엉겨붙어 넘어지고 뒹구는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이놈들 잠도 없느냐. 무심한 척 뱉은 말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온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박 영감은 부엌으로 가 밥 한 덩이를 물에 말아 녀석들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대운이와 소망이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수성찬을 받은 듯 얼굴을 그릇에 파묻고 정신없이 먹어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박 영감의 주름진 입가에 아주 희미한 선 하나가 그어졌습니다. 그것은 웃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당 평상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죽이고 있던 박 영감의 주머니에서 요란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들 선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또 서울로 올라오라는 잔소리일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마지못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무슨 일이냐? 언제나처럼 퉁명스러운 첫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흥분과 기쁨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믿어지세요? 제가 해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똑바로 말해라. 지난번에 제출했던 공모전 있잖아요. 한옥 모델 디자인 공모전이요. 제가 거기서 대상을 받았어요. 대한민국 건축대전 대상이요. 순간 박 영감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 선우는 재능 있는 건축 디자이너였지만 몇 년 전 큰 프로젝트에서 실패한 이후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재능을 의심하고 밤낮으로 괴로워하던 아들의 모습을 떠올리니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그런 아들이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건축대전에서 대상을 받았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잘됐다. 애써 무뚝뚝하게 내뱉은 말이었지만 굳어있던 그의 심장이 오랜만에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연신 믿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외치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에도 박 영감은 한동안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기쁨이 낡은 전화선을 타고 넘어와 그의 메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시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의 발치에서 대운이와 소망이가 꼬리를 흔들며 그의 바짓가랑이를 잡아당겼습니다. 마치 할아버지, 좋은 일 있으시죠? 라고 묻는 듯한 똘망똘망한 눈빛이었습니다. 박 영감은 녀석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햇살 아래 하얗게 빛나는 두 생명체. 녀석들이 온 이후로 멈춰 있던 그의 세상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기묘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박 영감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자 3년 묵은 먼지와 나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는 기침을 몇 번 하더니 익숙하게 작업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나무 토막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향이 좋은 오동나무 토막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손주가 태어나면 장롱을 짜주겠다며 아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작업대 구석에서 녹슨 조각칼을 찾아들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그의 손은 거칠어지고 굳어 있었지만 조각칼을 쥐는 감각만큼은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걱, 서걱, 나무가 깎여나가는 소리가 3년의 침묵을 깨고 작업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무엇을 만들지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손이 가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칼을 움직였습니다. 한참을 깎고 다듬다 보니 어느새 나무 토막은 익숙한 형상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게 몸을 기대고 평화롭게 잠든 두 마리의 강아지. 바로 대운이와 소망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날카롭고 정교한 솜씨는 아니었습니다. 투박하고 어설픈 구석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조각상에는 이전의 어떤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따뜻한 생명력이 넘실거렸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잠에서 깨어나 꼬리를 흔들 것만 같은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박 영감은 완성된 조각상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터져나온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영감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대운이와 소망이의 밥을 챙겨주고 마당을 쓸고 그리고는 어김없이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강아지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뒹구는 모습, 밥을 먹는 모습, 햇볕을 쬐며 조는 모습. 그의 작업실 선반은 어느새 대운이와 소망이의 다양한 모습들로 채워져 갔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의 얼굴 근육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영감님, 요즘 얼굴이 훤해지셨네 하고 인사를 건네면 예전처럼 못 들은 척 외면하는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여 답하기도 했습니다. 박 영감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대상 수상이 그리고 다시 조각칼을 잡게 된 이 모든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말입니다. 그는 그저 작은 생명들이 가져온 사소한 일상의 변화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대운이와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온 두 개의 선물은 이제 막 박 영감이 굳게 닫힌 삶의 빗장을 하나씩 열어젖히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찾아올 가장 큰 기적을 향한 첫 번째 문이 조용히 열린 것이었습니다. 가을볕이 마당의 늙은 감나무 잎사귀를 금빛으로 물들이던 어느 날 박 영감의 집은 모처럼 사람의 온기로 북적였습니다. 그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작업실에서 들려오는 서걱서걱 나무 깎는 소리는 이제 마을의 새로운 알람이 되었습니다. 영감님, 오늘도 좋은 거 만드시오. 담 너머로 인사를 건네는 이장님의 말에 박 영감은 무뚝뚝하게 손만 한번 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루에는 대운이와 소망이가 뒹굴며 놀고 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영감의 눈빛에는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 영감님이 웃는 걸 다 보네. 필시 저 백구놈들이 복덩이인가벼.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신기해했습니다. 3년간 유령처럼 살던 박 영감이
다시 사람의 온기를 풍기기 시작한 것은 모두가 반기는 변화였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무서워하지 않고 영감의 집, 담벼락에 매달려 대우나 소망아 하고 외쳐댔고, 영감은 귀찮다는 듯 헛기침을 하면서도 녀석들이 아이들을 향해 꼬리치는 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은 서서히, 아주 서서히 다시 마을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 대상을 받은 선우는 밀려드는 인터뷰와 축하 인사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늘 고향 집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직접 전하고 트로피를 안겨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성공한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아버지를 서울로 모셔오리라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를 그 외로운 시골집에 홀로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선우는 트로피와 상금이 든 봉투를 소중히 챙겨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아내려오는 내내 그는 아버지와 나눌 대화를 수십 번이고 연습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 걱정은 마세요. 이젠 제가 아버지를 책임질게요.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도착한 선우는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상에 앉아 조각칼로 무언가를 다듬고 있었고, 그 주변 마루와 툇마루에는 수십 개의 나무 조각상들이 햇볕을 받으며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하얀 강아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선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 영감은 아들이 온 것도 몰랐다는 듯 조각에 열중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느냐? 그냥 심심해서 만들어 봤다. 선우는 홀린 듯 조각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투박했지만 서로의 몸에 기대어 새근새근 잠든 두 마리 강아지의 모습이 너무나 따뜻하고 사랑스러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조각상에서는 나무의 향기와 함께 아버지의 깊은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조각을 시작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조각에 담긴 온기. 선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고집을 부리며 낡은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독한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선우의 발치로 대훈이와 소망이가 다가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녀석들은 낯선 사람을 경계하기는커녕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친근하게 그의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선우는 허리를 숙여 녀석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털의 감촉이 손끝을 통해 마음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녀석들이 대훈이랑 소망이구나. 선우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웃게 만든 것이, 멈춰있던 아버지의 손을 다시 움직이게 한 것이 바로 이 작은 생명들이었음을 말입니다. 서울로 모셔오겠다는 말, 이제는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다짐.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누군가의 책임이 필요한 쇠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을 나눌 대상이, 사랑을 줄 존재가 필요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선우는 들고 온 트로피와 상금 봉투를 조용히 마루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축하드려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래. 박 영감은 짧게 대답했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이전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가시돋친 경계심 대신 오랜만에 만난 아들을 향한 반가움과 대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우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와 함께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부자가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별다른 대화는 없었지만 어색한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선우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막걸리 한잔 하실래요? 박 영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자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별을 안주 삼아 막걸리 잔을 기울였습니다. 대운이와 소망이는 두 사람의 발치에 조용히 엎드려 마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선우는 비로소 아버지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 낡은 집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아내와의 추억과 자신의 뿌리였음을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 영감은 아들이 자신을 귀찮은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새삼 깨닫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얼음벽이 그날 밤의 막걸리 한 잔과 함께 서서히, 아주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지리산의 공기는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마루에 나란히 앉은 박 영감과 선우 사이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말을 대신하는 듯한 편안함이 감돌았습니다. 대운이와 소망이는 두 사람의 발치에서 마치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선우였습니다. 그는 빈 막걸리 잔을 채우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조각상들 정말 좋았어요. 예전보다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박 영감은 막걸리 한 모금을 목으로 넘기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나이 드니 손이 무뎌져서 그런 게지.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싫지 않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십수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낯선 기쁨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어머니라는 말에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잠시 얽혔습니다. 그것은 부자 사이에 오랫동안 금기어처럼 여겨졌던 단어였습니다. 아내를 그리고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라 서로에게 상처만 주었던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우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손은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손이라고, 나무의 생명을 불어넣는 손이라고요. 박 영감은 대답 대신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희미하게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그는 자신의 손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잊고 있던 아내의 따뜻한 격려가 심장 깊은 곳에서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이놈들이 처음 왔을 땐 비에 쫄딱 젖어서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박 영감은 화제를 돌리듯 발치에 잠든 대운이와 소망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며칠은 살까 싶었는데 용케 살아나서는 이제는 아주 집안의 상전이야 상전. 그의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투덜거림과 함께
숨길 수 없는 깊은 애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우는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에 대해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것을 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녀석들 덕분에 다시 칼을 잡게 됐지.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앉아만 있었는데 저놈들 노는 꼴을 보고 있으니 나도 모르게 손이 근질거리더구나. 그것은 박 영감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대운이와 소망이가 그의 멈춰 있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한 원동력이었음을 아들 앞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잔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아버지가 이 집을 지키려는 게 그냥 고집인 줄로만 알았어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지 헤아리지 못했어요. 선우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성공한 아들이 되어 아버지를 편안하게 모시는 것만이 효도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온기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박 영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투박한 손으로 툭 쳤습니다. 아니다, 내가 못나서 그랬다. 애비라는 놈이 돼서 내 어미 잃은 슬픔을 너랑 같이 나누지도 못하고 혼자 끌어안고 성질만 부렸으니 내가 못난 애비다. 박 영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에 짓눌려 표현하지 못했던 미안함과 후회가 그 짧은 한마디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부자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오해했던 시간들, 표현이 서툴러 상처만 주었던 말들이 밤하늘의 별빛 아래에서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막걸리 잔을 부딪힐 뿐이었습니다. 짠하고 부딪히는 사발 소리가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화해와 용서의 의미를 담고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이제 서울로 가시는 건? 박 영감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긴 어딜 가. 이놈들 똥오줌은 누가 치우라고. 선우도 그 말에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를 설득할 필요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언제든 돌아와 편히 쉴 수 있는 고향 집이 생겼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선우는 10수년 만에 고향 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낡았지만 편안한 이불의 감촉과 풀벌레 소리 그리고 마루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희미한 코 고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완벽한 자장가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간 묵혀뒀던 오해와 원망을 풀어낸 부자의 밤은 그렇게 평화롭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대운이와 소망이는 마루 끝에 나란히 엎드려 집안을 감도는 따뜻한 온기를 지키는 충직한 파수꾼처럼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부자의 가슴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진 후 박 영감의 집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선우는 주말마다 고향 집을 찾았고 그때마다 아버지의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밝아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서울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함께 나무를 다듬거나 대훈이와 소망이를 데리고 마을을 산책하며 못다한 시간들을 채워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자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늦가을이 깊어가며 지리산은 오색 단풍으로 화려하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에 산림청에서는 연일 산불 조심 경보를 울려댔습니다. 사건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일어났습니다. 등산객의 부주의로 시작된 작은 불씨가 매섭게 부는 가을밤의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거대한 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지리산의 한쪽 능선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고 불은 무서운 속도로 번져 박영감이 사는 마을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산불이야, 산불. 마을 이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마을회관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렌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이 뒤섞여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선우는 고향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자다 말고 뛰쳐나와 시뻘겋게 타오르는 산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빨리 피해야 해요. 선우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박영감은 마당에 우두커니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불길이 아닌 자신의 집과 작업실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의 60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역사의 현장이었고 작업실의 조각상들은 그의 분신과도 같았습니다. 저 모든 것이 한 줌의 재로 변하는 것을 그는 차마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러다 다 죽어요. 제발요. 선우가 아버지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박영감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체념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당신 곁으로 가는구나.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루 밑에서 곤히 잠들어 있던 대훈이와 소망이가 갑자기 뛰쳐나왔습니다. 녀석들은 평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맹렬하고 절박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털을 곤두세운 채 마치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투사처럼 지저댔습니다. 왜들 이래, 이놈들아. 조용히 못해. 박영감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녀석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필사적으로 대훈이는 박영감의 바지를 물고 늘어졌고 소망이는 선우의 앞을 가로막으며 어딘가로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녀석들이 향하는 곳은 집 뒤편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낡은 우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놈들이 미쳤나? 박영감이 버티자 대훈이는 바지를 놓아주고 우물 뚜껑 위로 뛰어올라 앞발로 미친 듯이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다, 여기가 길이다. 라고 외치는 듯 했습니다. 소망이는 하늘을 향해 길고 구슬프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간절한 기도처럼 밤하늘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박영감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내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며 해맑게 웃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 뒤 우물은 옛날부터 지리산 산신령이 내려오는 길목이라서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데요. 우리 집을 지켜주는 샘물인 셈이지. 미신이라며 흘려들었던 아내의 말이 마치 천둥처럼 그의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그는 홀린 듯 우물가로 다가갔습니다. 선우도 영문을 모른 채 아버지를 따랐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박 영감은 대답 대신 삐걱거리는 우물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두레박을 던져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수십 년간 쓰지 않아 말라붙었을 거라 생각했던 우물 안에는 맑은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우야, 양동이 가져와라. 어서. 박 영감의 외침에 선우는 비로소 아버지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미친 듯이 우물물을 퍼서 집과 작업실 주변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은 이미 집 뒤편 숲까지 번져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태울 듯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희망 없는 싸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물물은 아무리 퍼내고 또 퍼내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가 끊임없이 샘물을 채워주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요. 그래, 이 집은 내 손으로 지킨다. 부자는 연기와 재를 뒤집어 쓴 채 서로를 의지하며 필사적으로 물을 뿌렸습니다. 대운이와 소망이는 그들 곁을 맴돌며 마치 힘을 북돋워주듯 쉬지 않고 지저댔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짐승이 함께 벌이는 거대한 자연의 재앙에 맞선 처절하고도 숭고한 사투였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그들의 싸움은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밤새 지리산을 삼킬 듯 타오르던 불길은 동쪽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에야 비로소 그 기세가 꺾였습니다. 간밤의 사투로 온몸이 땀과 재로 범벅이 된 박영감과 선우는 마당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들의 주변은 마치 기적처럼 검게 타버린 산의 경계선 안쪽의 섬처럼 고요히 남아 있었습니다. 살았다 아버지, 우리가 해냈어요. 선우가 거의 탈진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박영감은 대답할 기력도 없이 멍하니 잿더미가 된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울창했던 숲은 검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죽음의 땅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 속에서 자신들의 집과 작업실만이 온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박영감의 시선이 우물가에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대운이와 소망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녀석들 역시 밤새 함께 싸운 듯 하얀 털은 온통 검댕으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녀석들은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너무나도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막 끝마친 장수처럼 고요하고 위험 있는 자세로 동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운아, 소망아, 이리 오너라. 고생했다. 박영감이 힘겹게 손짓하며 녀석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녀석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얼굴을 한번 마주보더니 이내 박영감과 선우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부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녀석들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짐승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깊고 따뜻하며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지혜로운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세월을 함께한 누군가의 눈빛 같았습니다. 저 눈빛은 박영감이 무언가 깨달은 듯 중얼거리는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동쪽에서 떠오른 아침 햇살이 녀석들의 몸을 비추자 그 형체가 서서히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검댕으로 더러워졌던 털은 눈부시게 하얀 빛으로 변했고 단단했던 몸의 윤곽은 점점 투명해지며 주변 풍경과 섞여 들어갔습니다. 아, 안 돼. 선우가 저도 모르게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박영감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운아, 소망아. 그의 절규가 잿빛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미친 듯이 녀석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닿기도 전에 대운이와 소망이의 모습은 완전히 두 줄기의 맑고 영롱한 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두 줄기 빛은 잠시 우물가 상공을 부드럽게 맴돌았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 박영감과 선우가 있는 곳을 향해 따뜻한 기운을 한번 흩뿌렸습니다. 그리고는 약속이라도 한 듯 나란히 꼬리를 그리며 지리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향해 유성처럼 쏘아져 올라갔습니다. 빛은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고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안 돼, 가지 마라, 가지 마. 박영감은 텅 빈 우물가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울음 섞인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내를 잃었을 때도 흘리지 않았던 뜨거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선우 역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빛이 사라진 하늘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간밤의 화재도, 필사적인 사투도, 그리고 방금 눈앞에서 벌어진 이별의 순간도. 한참을 울던 박영감은 문득 무언가 손에 잡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무릎 꿇은 자리, 대운이와 소망이가 마지막으로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에 작고 부드러운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윤기가 흐르는 하얀 털, 두 가닥이었습니다. 새벽 이슬에 촉촉이 젖은 채 마치 방금까지 그 주인이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그 털들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느껴지는 희미한 온기. 그것은 녀석들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선우가 다가와 아버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박영감은 아무 말 없이 하얀 털을 쥔 손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만난 떠돌이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박영감은 이제야 모든 것을 어렴풋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녀석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에게 왔으며 이제 그 소명을 다하고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잿더미가 된 산 위로 장엄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폐허 속에서 오직 박영감의 집만이 기적처럼 살아남아 그 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영감에게 그 아침은 기쁨이 아닌 깊은 상실의 시작이었습니다. 대운이와 소망이가 빛이 되어 사라진 후 박영감의 집에는 다시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집을 지켜냈지만 그의 마음은
불타버린 산처럼 황량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멍하니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녀석들이 남긴 하얀 털, 두 가닥을 부적처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그런 아버지를 차마 혼자 둘 수 없어 서울로 돌아가지 못하고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위로하려 애썼지만 어떤 말도 텅 빈 공기를 맴돌다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대운이와 소망이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었습니다. 아침을 깨우던 낑낑거리는 소리도, 발치에서 꼬리를 치며 재롱을 부리던 옹기도, 작업실에서 그를 지켜보던 똘망똘망한 눈망울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뭐라도 좀 드세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선우가 끓인 죽을 내밀었지만 박 영감은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녀석들이 사라진 지리산 봉우리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아내가 떠났을 때보다 더 깊은 상실감에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우는 아버지가 이대로 다시 예전의 무기력한 모습으로 돌아갈까봐 두려웠습니다. 며칠 뒤 선우는 아버지의 기운을 차리게 할 방법을 찾다가 화재의 흔적을 지우고 집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잿가루가 날리는 마당을 쓸고 그을린 벽을 닦으며 홀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낡은 자개장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개장을 열자 오래된 옷가지와 함께 나프탈렌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선우는 어머니의 옷들을 하나하나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때 옷가지들 사이에서 빛바랜 오동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가 시집올 때 가져온 것이라며 소중히 여기던 상자였습니다. 선우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 몇 장과 빛바랜 편지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보며 선우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는 편지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대부분이 아버지가 군 복무 시절 어머니에게 보낸 연애 편지였습니다. 한참 동안 추억에 잠겨 있던 선우의 손에 유독 다른 편지들과는 다른 봉투 하나가 잡혔습니다. 수신인도 발신인도 없이 그저 내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라고 적힌 봉투였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호기심에 봉투를 열자 그 안에서 곱게 접힌 편지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편지를 펼친 선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남긴 유서와도 같은 편지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아들에게.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남기는 것은 혹시라도 내가 당신들 곁을 먼저 떠나게 되었을 때 남겨진 당신들이 너무 많이 슬퍼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요. 특히 당신 여보. 당신은 나 없으면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 어린애 같은 사람이니 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구려. 선우는 숨을 죽인 채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머니의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은 마오. 내가 당신을 홀로 외롭게 두지는 않을 테니 내가 먼저 하늘로 가게 되면 매일 밤 지리산 산신령님께 기도를 드릴 것이오. 우리 남편 저 무뚝뚝하고 정없는 사람을 부디 잘 보살펴 달라고 말이오.
그래서 내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해 두었소. 선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삶이 너무 힘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 당신이 가장 외로워. 마음 둘 곳이 없을 바로 그때 내가 지리산 산신령님께 부탁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사랑스러운 선물 2개를 보내드릴 테니 그 선물들이 당신의 굳은 마음을 녹이고 멈춰버린 손을 다시 움직이게 하고 우리 아들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줄 것이오. 그러니 부디 그 선물들을 박대하지 말고 따뜻하게 품어주시구려. 그것은 곧 당신을 향한 나의 마지막 사랑이니. 편지의 마지막 구절을 읽는 순간 선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들고 마루에 앉아있는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박영감은 아들이 내미는 편지를 무심하게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 그의 어깨가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굳어있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이내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이었구려. 당신이 보낸 것이었어.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대운이와 소망이는 우연히 나타난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아내가 남겨진 남편을 위해 보낸 마지막 선물이자 약속이었습니다. 집을 지켜준 기적의 우물도, 다시 잡게 된 조각칼도, 아들과의 화해도 모두가 아내의 깊고 깊은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박영감은 가슴에 품고 있던 하얀 털 2가닥을 꺼내 편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뜨거운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내가 그것도 모르고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그것은 상실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아내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미안함, 그리고 가슴 벅찬 감동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선우는 조용히 다가가 우는 아버지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부자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대운이와 소망이는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사랑이 되어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영감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와 대운이, 소망이가 남기고 간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남은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다시 삶에 대한 단단한 의지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잿더미로 변했던 지리산의 검은 민낯 위로 기적처럼 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강인한 생명력처럼 박영감의 삶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집은 더 이상 낡고 외로운 시골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선우의 설계와 아버지의 손길이 더해져 전통의 미와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한옥 공방 목심 공방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마당에는 대운이와 소망이가 뛰놀던 자리에 작은 연못이 생겼고 우물가는 정갈하게 단장되어 마치 성소처럼 고유한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박영감은 더 이상 무뚝뚝하고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산신령의 선물을 받은 목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조각상에서
희망과 위로를 얻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는 찾아오는 이들에게 차를 내어주며 대운이와 소망이가 가져다 준 기적 같은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공방은 언제나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선우는 서울의 번듯한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 곁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공방을 운영하며 전통 목공예와 현대 건축 디자인을 접목한 새로운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부자는 이제 스승과 제자이자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선우의 아내와 어린 손주가 찾아와 공방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로 채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제가 만들었어요. 5살 배기 손주가 낑낑거리며 나무 조각으로 만든 강아지 모양 장난감을 내밀었습니다. 박 영감은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허허, 우리 강아지가 만든 강아지네. 아주 잘 만들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이제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주름 사이로 번지는 미소는 그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 영감의 하루는 특별한 의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작업실 가장 좋은 자리에 놓인 작은 액자 앞에 섰습니다. 액자 안에는 아내가 남긴 낡은 편지와 함께 대운이와 소망이가 남긴 하얀 털 2가닥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액자를 부드럽게 쓸어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보고 있소, 여보. 당신이 보낸 선물 덕분에 내가 이렇게 다시 살고 있소. 우리 선우도 저 어린 손주 녀석도 모두 당신 덕분에 웃고 있구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의 인사에 답이라도 하듯 열린 창문으로 아침 바람이 불어와 액자 옆에 매달린 작은 풍경을 댕그랑하고 맑게 울렸습니다. 박 영감은 그 소리가 아내와 대운이 소망이의 대답이라 믿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공방에서는 작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박 영감과 선우가 지난 1년간 함께 만든 작품들을 선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부자의 작품에 감탄했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시회의 마지막, 선우는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작품의 영감은 언제나 저희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존재들로부터 옵니다.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은 이 나무들 속에 그리고 저희의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선우의 시선이 아버지를 향했습니다. 박 영감은 관객들 사이에서 아들을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자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들은 서로를 향해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노을이 붉게 물들 무렵 박 영감은 손주와 함께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대운이랑 소망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럼 저기 지리산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지. 내가 착한 일 할 때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 줄 게다. 박 영감은 손주의 작은 손을 잡고 노을빛에 물든 지리산 정상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강한 바람이 불어와 감나무 잎사귀들을
우수수 떨구었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나뭇잎들이 부자의 주변을 맴돌며 춤을 추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그들의 곁에서 함께 기뻐하며 장난을 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박영감은 눈을 감고 그 바람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기적은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으로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외로움과 절망의 시간을 지나 그는 이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속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어온 바람이 작업실 풍경을 다시 한번 맑게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박영감의 얼굴에는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롭고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